두 번째 세팅, 투자 세팅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 관련 대표적인 그런 투자 방법이 주식 투자죠. 근데 주식 투자면, 뭐, 100이면 100명 전부 다 손해가 나죠. 물론, 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은, 계속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1년, 2년, 3년 하다 보면은 꼭 이익만 나는 게 아니라 손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크게 깨질까 봐 그만두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주식 투자를 마음먹었다고 하면은 손해는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진짜 축구를 잘하려고 하면은 축구 연습하면서 무릎팍이 깨지기도 하고 다리가 삐기도 하고 그런 손해를 감수해야지 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당구를 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뭐 농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의 희생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뚝뚝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주식 투자도 그렇습니다. 뭐 이익이 날 때도 있고 손해가 날 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더더욱이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이자 뭐 정기예금 금리 이자가 뭐 2% 3%뭐 크게 높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신입 직원이었을 때는 정기예금 금리가 한 9% 10%요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물론 최근에 조금 금리가 올랐다고 하지만 그래도 뭐 저축 예금 해가지고 자산을 불린다 이런 것은 아무래도 조금 시대착오적인 생각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형 상품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투자를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번 시간에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죠. 주식 하자니 깨질 것 같고 안 하자니 좀 뒤처지는 것 같고 누가 주식 투자로 돈 벌었다고 하면은 괜히 배가 아프고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여행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내 차를 타고, 나의 차를 몰고, 자가용을 몰고 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걸어서 하이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겠습니까? 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 대부분 차 타고 간다고 합니다. 그렇죠. 뭐 걸어서 부산까지 가려면은 뭐, 한 10일 이상 걸리지 않을까요? 서울에서 만약에 부산까지 간다고 하면은. 그런데 차를 타고 가면 어떤 위험이 있죠? 극단적으로 보면 죽을 수도 있죠.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걸어서 가면은 죽을 위험은 굉장히 적겠죠. 교통사고 날 확률은 거의 희박하지 않을까요? 그 차를 타고 가는 것보다 걸어서 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긴 할 겁니다. 생명을 앗아갈 정도의 위험은 없을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차를 타고 가는 것보다. 그런데 차를 타고 가면은 100km로 달리다가 만약에 맞부딪힌다고 하면은 거의 사망에 이를 수도 있지 않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죠. 만약에 큰 사고가 나면은, 물론 일반적으로 안 죽지만 큰 사고가 나면 죽을 수 있다는 거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100이면 100다 차를 타고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경우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왜 차를 타면 죽을 것이라, 만약에 큰 사고가 나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차를 탈까요? 그것은 그 차에 대한 안전장치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뭐, 차 타고 가기 전에 한번 타이어나 뭐 여러 가지 제동장치나 이런 게 이상이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하고, 그리고 차 운행할 때는 또 이제 신호에 맞춰서 또 운행을 하고, 설사 또 혹시 사고가 나면은 또 보험으로 처리하고, 이런 사전 사후 안전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크게 그 거부감 없이 차를 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주식 투자도 그렇습니다. 주식 투자는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것도 다 아시죠? 주식 투자 안 해본 사람도 주식 투자 하면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 차를 타는 거,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차도 타면서 주식 투자 해가지고 막 손해 보면 기껏 돈 좀 깨질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인데 왜 못할까요? 저는 차를 탈 수 있는, 목숨 걸고 차를 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주식 투자를 선택하는 게 그렇게, 뭐 어려워할 일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주식 투자할 때도 차 탈 때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안전장치, 뭐 브레이크 장치나 이런 거 점검하고 교통법규 준수하고 뭐 그런 것처럼 주식 투자할 때도 안전장치를 미리 사전 사후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투자를 하면은 그만큼 피해는 줄일 수가 있겠죠. 손해가 나더라도 좀 줄일 수가 있을 거고 이익이 나면 더 많이 늘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주식 투자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보통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서 뭐 친구가 사라는 주식 사가지고 손해보는 경우도 있고 또 이익이 나는 경우도 있죠. 보통 사람, 보통 일반인들이 주식 투자 추천을 누구한테 받냐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 증권사 직원이라든지 또 자기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많이 추천을 받죠. 그래가지고 그분 추천을 통해서 주식 투자했는데 수익이 많이 나면 좋은데 깨지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주식 추천을 받든 꼭 확인해야 될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요, 사람을 믿고 투자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전문가니까 저 사람만 믿고 한다. 저 사람은 지난번에 어, 종목 추천해가지고 내가 그거 사가지고 이익 났으니까 저 사람만 믿고 투자한다. 이런 것은 절대 그런 투자는 저는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믿고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누가 주식을 추천하던 주식 전문가가 추천하던 친구가 투자하던 반드시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A라는 주식을 뭐 내 친구로부터 추천받았다고 하면은 그 친구가 추천했다고 해서 무조건 덥석 사지 마시고 최소한 요 세 가지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회사가 빚이 많은지 적은지, 아무리 상장된 회사라 하더라도요, 빚이 아주 많으면 상장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상장 폐지됐으면은 내 투자한 돈 전부 다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빚이 많은지 적은지, 이게 안정성, 그 회사가 안정하냐, 안정성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안정성 지표에는 부채 비율, 대표적인 게 부채 비율입니다. 보통 부채 비율을 200% 이하, 100% 이하가 좋다. 그렇게 뭐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부채 비율이 150% 이하인 종목 중에서만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증권사 직원이 나한테 야, A 종목 한번 사봐 그랬는데 내 부채 비율을 딱 봤더니 250%야. 그럼 저는 그 종목을 아무리 추천해도 그 종목 안 삽니다. 왜? 이 회사 언제 부도날지 모르잖아요. 부채 비율이 만약 250%다, 또 300%다 그러면은 자본보다 부채가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100% 부채 비율이 100% 이하면 가장 좋고 150%까지는 저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150% 이하인지 여부를 봐서 이하이면은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넘어가면은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여기 저는 그런 종목 투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 회사 돈 잘 벌어 못 벌어 한번 물어봐야 되죠.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돈을 잘 버냐? 수익성에 관한 거죠. 그 회사 수익을 잘 내고 있느냐? 이것은 영업이익률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 회사의 영업이익률. 최소한 저는 개인적으로 영업이익률이 5% 이상 된 종목만 저는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주식 추천했는데 영업이익률이 3%다. 저는 그 종목 투자하지 않습니다. 3%면 그냥 차라리 예금을 하죠. 예금 이자 3% 되는데 예금하지 뭐하러 위험한 주식 투자를 하겠어요. 저는 영업이익률 최소 5% 이상은 돼야지 된다고 보고요. 세 번째, 그 회사가 성장하느냐, 정체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주식을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매출액 증가율이 플러스냐, 영업이익 증가율이 플러스냐 이런 거. 매출액 증가가 점점 감소한다. 영업이익이 점점 감소한다. 이런 종목은 전 투자하지 않습니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종목만 투자합니다. 요 세 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집 사실 때 뭐 보시죠? 등기부등본 보시죠?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도 안 보고 집 사시는 분 계세요? 등기부등본 반드시 보죠. 거기에 뭐 가등기가 설정돼 있는지 저당권은 얼마나 설정되는지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보듯이 우리 그 기업에는 재무제표란 게 있는데 재무제표 같은 데 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잘 정리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네이버. 여러분 네이버 항상 보시죠? 네이버 증권에 들어가면은 네이버의 증권에 들어가면 거기서 요걸 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뭐 여러분들이 뭐 재무제표를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몰라도. 네이버 증권에 들어가면 이런 기업 종목을 딱 검색하면은 이런 것들 기업 실적 분석을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 회사 같은 경우 매출액이 점점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1176, 1421, 1626, 뭐 1671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성장성 있는 회사구나. 성장성 뭐
뭐 오케이 괜찮다 성장성. 영업이익 아니 수익성 괜찮다 수익성. 영업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계속 있으니까 매년 있었으니까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로 나왔다고 하면은 수익성이 없는 거죠. 그다음 영업이익률을 봤더니 영업이익률이 5%, 6%, 9%, 8%.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영업이익률도 계속 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회사는 수익성과 어떤 성장성을 계속 겸비한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채 비율을 봤더니 183%, 182%, 뭐 177%. 보니까 제 기준으로 보면 저는 150% 이하인 게 좋은데 제 기준으로 보면 이 회사는 부채 비율이 더 많은 거예요. 제 기준보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는 뭐 선택하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부채 비율을 200%까지 허용하는 사람들, 그렇게 기준을 가졌다는 사람들은 이 기업 투자할 만하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어쨌든 자기만의 어떤 안정성 지표, 투자 저기 성장성 지표, 수익성 지표를 가지고 그 부분에 맞는 회사만 자기가 선택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기준이 없다면 제가 갖고 있는 그 기준을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사용해 보셔도,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이라는 게요. 항상 잘 올라가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라고 해도 올라갈 때가 있지만 또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 사는 게 좋으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살 때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 회사의 그 가치가 좋으냐는 뭘 말하냐면 아까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이 좋으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고요. 이 가치가 좋은 회사를 골라야 되고 그 가치가 좋은 회사 중에서 그럼 언제 투자하느냐? 요것을 보는 것이 이제 어떤 타이밍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매수는 매수 타이밍이 언제 좋은지, 매도 타이밍은 언제 좋은지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가 있는데 저는 요 방법을 많이 씁니다. 요 방법이 100% 맞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 소개하는 요 방법이 좀 공감이 가시면은 이걸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수하기 좋은 시점은 뭐냐면은 60일 평균선이 상승하고 주가가 60일 평균선 위에 있을 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 녹색선 있죠. 요 차트에서 녹색선 이 어떤 회사 어떤 주식의 그 주식 차트인데 녹색선 요게 뭐냐면은 60일 동안의 이 주식의 주가 평균을 연결해 놓은 선이에요. 그러니까 요 녹색선은 6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이어 놓은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매수하기 좋은 시점은 언제냐? 이 녹색선 좌측은 점점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좌측에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산 모양으로 하다가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올라가는 쪽, 그러니까 60일 동에서 올라갈 때, 상승 중일 때 매수하는 게 좋다. 그리고 주가가 60일 이동 평균선, 그 녹색선 위에 있을 때 매수하는 게 좋다. 보시면은 60일 이동 평균선이 올라가고, 그다음 주가가 위에서 놀 때 주가는 계속 올라갔죠. 그래서 매수하기 좋은 시점은 60일 이동 평균 상승하고, 그다음에 주가가 6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있을 때 나는 매수 타이밍으로 잡고요. 반대로 매도, 내가 어떤 주를 샀는데 그럼 언제 팔 거냐? 그 매도 타이밍은 60일 이동 평균선이 떨어질 때, 이 차트에서 보면은 녹색 선이 떨어지는 순간이 있죠. 한 3분의 2 부분에서 하락하기 시작하는데 그 시점에 매도를 한다. 그리고 주가도 60일 평균선 밑에 있을 때 매도 타임으로 잡는다. 요것은 사실은 주식 그건 저만의 기준이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매수 매도 기준이 더 좋은 게 있으시면 여러분들한테 잘 맞는 게 있으면 그걸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 사기 전 또는 팔기 전에 꼭 확인해야 될 거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뭐냐면 첫 번째, 매수하기 전에 누군가가 주식을 추천해서 나는 이거 살려고 하는데 이 주식이 괜찮은지 한번 꼭 체크해 봐야 되는데 그 체크사항 요 네 가지는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부채 적은지 감소하고 있는지. 부채 적다. 괜찮죠? 부채 적은 거. 점점 감소하고 있다. 좋죠? 이런 거. 이런 것에 예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오케이. 그다음 이익 많아? 증거해. 이익이 많은지 그리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매출액 증가, 영업이익 증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 회사는 괜찮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거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60일 이동평균이 상승하고 있는지 요 타이밍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요 네 개 가치 지표와 관련된 그 성장성, 이익성, 수익성, 그다음에 그 안정성과 관련된 요 위에 세 가지는 그런 부분이고 60일 이동 평균은 상승과 관련된 것은 매수 타이밍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주식을 샀다가 만약에 어느 순간에 팔아야 될 때
팔기 전에 꼭 확인해야 될 거. 부채 많은지, 부채가 많아지거나 증가하고 있다. 그게 나빠지는 거죠. 점점 회사가. 부채가 빚이 많아진다는 것은. 요럴 때, 요런 것이 있는지, 요런 거 있으면은 매도를 준비하겠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익이 적어지거나 감소하고 있어요. 이익도 적고 또 점점 매년 감소하고 있어. 이 회사 성장성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되고, 매출이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감소한다. 이거 성장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62동평선이 하락한다. 이 61동평이 하락할 때 제 매도 관점으로 보라 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충족하고 있으면 매도 관점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매도를 실행할 것입니다. 예, 순전히 이제 제 기준이니까 이게 뭐 100% 맞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런 기준들이 없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기준을 한번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가를 떨어뜨린 두 가지 주범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주식은 고수익도 있지만 한편으로 고위험, 크게 손해날 수도 있죠. 고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기본적 분석이라는 것은 그 회사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분석하는 거고요. 기술적 분석은 그 회사의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을 잘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목표 수익률 기준을 정하는 게 좋을 거고요. 고위험, 크게 손해날 수 있는 것과 대비해서 손절매 기준도 정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주가를 떨어뜨리는 두 가지 주범이란 건 뭐냐면 개별 위험하고 시장 위험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주식 투자했을 때 손해를 끼치게 하는 위험이거든요. 우리가 위험을 알고 있으면 대비하기가 좋잖아요. 대비하기가 좋죠. 위험은 무슨 위험인지 모르면은 대비하기가 힘들지만은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알고 있으면은 대비하기가 좋죠.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 개별 위험이 뭐고 시장 위험이 뭐고 이런 것들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근데 개별 위험이라는 것은 특정 회사의 주가만 떨어뜨리는 손실 위험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재무 구조가 악화됐다. 예를 들어서 막 적자가 났다. 이런 경우는 주가가 떨어지겠죠. 이렇게 특정 회사의 그럼 그 회사 주가만 떨어지겠죠. 다른 회사, 그 재무 구조가 악화된 다른 회사는 그 회사가 뭐 예를 들어서 적자가 났다고 해서 다른 회사 주가가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특정 회사의 주가만 떨어지는 위험을 개별 위험이라고 합니다. 또 특정 회사가 공장에 화재가 났다. 이 회사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지방에 있는 공장에 화재가 났다. 그럼 손해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떨어지는 위험. 또 특정 회사 임직원의 회사 돈 횡령, 막 대표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 그럼 그 회사만의 위험이잖아요. 다른 회사 위험이면 그 회사만의 위험이고 그 회사만의 위험은 그 회사의 주가만 떨어뜨리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개별 위험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시장 위험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시장 위험은 모든 회사의 주가를 떨어뜨리는 손실 위험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주식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죠? 다 떨어져요. 이런 것도 시장 위험입니다. 또 환율이 폭등했다. 환율이 폭등하면 또 대부분의 회사가 폭락하죠. 폭락합니다. 또 국제 유가가 급등했다. 이런 것도 우리나라는 이제 주로 그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인데 이런 게 올라가면은 모든 회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주가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모든 회사의 주가를 떨어뜨리는 손실 위험을 시장 위험, 특정 회사의 특정 어떤 위험 가지고 손해가 나는 위험은 개별 위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가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주범, 개별 위험이나 어떤 시장 위험에 대응하는 주식 투자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분산 투자, 분할 투자, 장기 투자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지켜보셨어요? 제가 증권회사에 근무하면서 저도 많이 손해를 봤고 또 제가 아시는 여러분들이 손해 본 경우가 많이 있는데 손해 본 사람들의 대부분 투자 내역을 보면은 분산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분할 투자를 안 하거나 장기 투자 안 하는 경우. 다시 말하면 분산 투자 여러 종목에 나눠서 투자하지 않고 한 종목에 몰빵 지른 사람. 이런 사람이 크게 깨져요. 분할 투자하지 않은 사람. 예를 들어서 1억 원이 있다면 1억 원을 좀 금액을 쪼개가지고 나눠서 이렇게 금액을 투자하지 않고 1억 원을 한 번에 팍 질러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깨지고요. 장기 투자. 뭐 2년, 3년 이렇게 길게 가져가는 사람은 잘 안 깨지는데 막 한 달 만에 샀다 팔았다. 또 막 심지어는 하루에도 막 샀다 팔았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도 크게 위험하지 않게 투자하는 방법은 이렇게 분산, 분할, 장기 투자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억 원이 있다면, 2년 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부터 2년 전이라고 생각하고, 1억 원이 있다면 어떤 종목에 투자하겠습니까? 1번은 삼성전자, 2번 SK텔레콤, 3번 네이버, 4번 에코프로비엠. 다 업종 대표주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그 주식들이라고 할 수 있고, 뭐, 그러니까 시가총액도 뭐 몇천억짜리가 아니라 조 단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그런 주식 대형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을 2년 전에 만약에 투자했다고 하시고 한번 제가 그냥 사례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하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번이든 2번이든 3번, 4번 한번 선택하시고요. 그러니까 2022년에 2020년 3월 31일에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네 종목을 어떻게 선택하겠느냐. 뭐 각각 여러분들 선호에 따라서 한번 선택하시고요. 2020년 3월 31일 투자해가지고 만약 1년이 지났다. 2023년 3월 31일이 됐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삼성전자에 1억 원 투자한 사람은 8%가 빠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1년 동안에. 삼성전자 우리나라의 그 최고의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때 주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그 당시 우리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10% 빠졌거든요. 요 기간 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뭐 8%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1억이 9,200만 원이 되고요. SK텔레콤은 무려 15%가 빠져가지고요. 8,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8,500만 원, 1년 만에 1,500만 원이 날아간 거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합니다. 이게 1년 만에 요 기간 동안에 41%가 빠져가지고요. 거의 뭐 반토막이 가깝게 1억이 5,900만 원이 됐으니까 거의 반토막 가깝게 됐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라는 2차 전지 관련주죠. 대표 종목인데 에코프로비엠은 요 기간 동안에 무려 128%가 올라가지고요. 2억 2,800만 원. 무려 1억 2,800만 원이 수익이 났습니다. 엄청나죠?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죠?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한 종목에만 몰빵하면은 개별 위험 때문에 어떤 그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거죠. 손실이. 한 종목에만 투자하는 것은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종목을 한 종목 말고 네 종목에 분산 투자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2,500만 원씩 삼성전자 2,500원, SK텔레콤 2,500원, 네이버 2,500원, 에코프로비 2,500원 이렇게 넣었다고 하면은 물론 세 종목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비엠이 수익이 많이 나서 수익이 1년 후에는 플러스 16%,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는 마이너스 10% 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눠서 투자했더니 16% 수익이 나는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면, 그건 에코 프로그램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지. 만약 에코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2, 30%밖에 안 올랐으면 그래도 손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도 손해는 줄어들겠죠. 그런데요, 분산 투자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분산 투자 진짜 여러분들 하다 보면 느끼겠지만은 깨지는 거 깨지더라도 수익 나는 것은 대부분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납니다. 수익이. 그냥 10%, 20%가 아니라 손실 중에 수익 나는 종목은 보통 50%, 100% 이렇게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손해가 나도 그 큰 수익이 이익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수익률은 이익으로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많은 그렇게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 어떤 한 종목에 투자하지 않고 네 종목에 나눠서 분산 투자라는 거. 그러니까 1억 원이 있으면 2,500만 원씩 네 종목에. 만약에 1,000만 원이 있으면 250만 원씩 네 종목에 투자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렇게 투자하면은 리스크를 줄이면서 그러니까 크게 손해 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산 투자를 말로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마시고 실제 여러분 투자할 때도 이렇게 분산 투자하는 게 좋겠다. 근데 분산 투자 아무렇게나 뭐내 종목이 무조건 뭐 분산한다고 해서 다 좋은 분산 투자가 아닙니다. 분산 투자를 현명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업종과 섹터가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전자업종이죠. SK텔레콤은 통신업종입니다. 네이버는 인터넷 업종, 에코프로비엠은 2차 전지 관련된 업종이에요. 그래서 각각 성격이 다르죠. 성격이 달라야 돼요. 분산 투자는 예를 들어서 전자업종만 네 종목으로 분산하는 거, 이거 분산 투자 아닙니다. 만약 통신업종만 네 종목 투자한 거, 네 종목으로 쪼개놨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분산 투자라고 할 수 없어요. 업종과 섹터가 다르게 이렇게 성격이 다른 종목으로 나눠 놓는 게 분산 투자라는 점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분산 투자할 때는 대표 종목 중심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이상한 집주, 이상한 소형 종목 말고요. 그 업종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으로 분산 투자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투자 비중은 다 같게. 예를 들어서 1억 원이라면 삼성전자, SK텔레콤, 네이버, 에코프로그램 전부 다 4분의 1씩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분산 투자 방식이 현명한 분산 투자지 단순하게 투자 종목 수만 늘리는 거 요거 분산 투자라고 할 수가 좋은 분산 투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분할 투자. 또 좋은 성공 투자 방식의 하나가 분할 투자라고 했죠. 만약에 삼성전자, SK텔레콤, 네이버, 에이코프람 요 종목 1억 원을 투자할 때 어떤 사람이 한 번만 투자한 거하고 두 번 나눠서 투자한 거하고 또 손실과 수익률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2회 분할 매수했다고 하면 6개월 단위로 2회 분할 매수했다고 하면 1년의 수익이 마이너스 8%가 아니라 플러스 4%가 됩니다. 플러스. 분할 매수함으로 인해서 평균 단가가 낮아서 그렇습니다. SK텔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5%였는데 분할 두 번 분할 매수했더니 똑같은 기간 동안에 10% 수익을 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1%였는데 마이너스 24%. 손실률이 많이 줄었죠.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128%였는데 141%. 이렇게 해서 분할 매수하니까 손실이 더 줄어드는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손실이 줄어들거나 이익이 나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분할 투자 같은 경우도 현명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첫 번째, 분할 금액을 같게 해야 된다. 분할 금액을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가지고 10번 나눠서 투자한다 그러면은 1,000만 원씩 계속 똑같이 1,000만 원씩 똑같이 나눠야 된다. 10번 나누면 10분의 1씩, 5번 나누면 5분의 1씩 이렇게 분할 금액을 같게 하는 방식이 좋고요. 분할 시점도 같은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월 10일 날 투자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다면은 1월 10일, 2월 10일, 3월 10일, 요 10일 날만 하는 게 좋다는 거죠. 1월 10일 했다가 2월 5일 했다가 3월 22일 날 했다. 이렇게 날마다 하긴 하는데 그 분할 시점이 서로 다르면은 좀 왜곡이 될 수가 있으니까 분할 시점도 같게 하는 게 좋고요. 분할 횟수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투자하는데 뭐 두 번에 나눠서 투자할 수 있지만은 네 번 나눠서 투자하면 더 위험이 줄어들고요. 10번 나눠서 투자하면 더 위험이 줄어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100% 맞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손해 확률을 좀 더 줄여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가 장기 투자라고 했습니다. 덜 위험하고 안전한 투자 방식. 이런 거 장기 투자인데 장기 투자 만약 삼성전자를 6개월 투자했을 때하고 12개월 투자했을 때 수익률을 비교해 봤더니 삼성전자는 6개월 투자했을 때 마이너스 24%였는데 12개월 투자했더니 마이너스 8%좀 줄어들었죠. 그래서 두 개의 차이가 16% 정도 차이가 나고요. SK텔레콤 마이너스 11%였는데 6개월 투자했을 때 11%였는데 12개월 투자했을 때 15%. 이것은 조금 더 나빠졌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그렇지만은 네이버 에코프로그램 비행 보세요. 네이버 같은 경우 43, 마이너스 43%에서 마이너스 41%. 에코프로는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28%. 일반적으로 확률적으로 봤을 때 단기보다 장기로 투자했을 때 손해가 날 확률이 줄어들죠. 오히려 이익이 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도 굉장히 그 좀 덜 위험하게 안전하게 주식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세 번째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기 투자도 아무렇게나 장기 투자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잦은 시세 확인을 금지한다. 장기 투자한다는 거 매일매일 시세 보면은 장기 투자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한다고 마음먹었으면은 매일매일 시세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씩, 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만 해도 되고요. 아니면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이럴 때 한번 보면 되는 거지 매일매일 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스탑로스 실행하라. 이게 뭐냐면 손절매를 설정해 놓고 실행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각 증권사마다 손절매 이렇게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 그런 도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이용해서 나는 뭐 예를 들어서 20% 이상 손해 깨지면은 그냥 손절매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은 그 손절매 기능이 작동해서 손절매 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내버려 두면은 장기 투자가 좋다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은 엄청나게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예시 하나 드릴게요. 예전에 2000년에 그 KT가 19만 9천 원 적이 19만 9천 원, 거의 20만 원에 육박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KT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적자를 한 번도 안 냈어요. 적자 한 번도 안 냈는데 지금 3만 원대예요. 3만 원대.
이 회사가 계속 이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19만 9천 원짜리가 3만 원대가 됐어요. 3만 원대. 24년이 지났는데, 24년이 지났는데, 이 회사 왜 그러냐? 이 회사는 성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장성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걸 장기 투자한다고 계속 놔둔 사람은 그 당시에 19만 9천 원에 산 사람이 지금 2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3만 원대. 얼마나 많이 깨집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장기 투자한 사람, 손해가 계속 나고 있는데 장기 투자하는 사람은 굉장히 골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회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내가 손절매 기준을, 스탑로스가 손절매를 의미합니다. 손절매 기준을 정해놓고 손절매 기준 밑으로 떨어지면은 자동이든 수동이든 그냥 손해보고 나오게. 여기서는 내가 실패했다. 그냥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본업에 충실하라. 투자는 수익률을 내가 결정할 수 없잖아요. 투자라는 게 내가 뭐 올라가란다 해서 어떤 주식이 올라가고 떨어지란다 해서 떨어지지 않잖아요. 이것은 시장에 맡겨두시고 내 본업에 충실하는 거. 이런 것도 장기 투자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덜 위험한 투자 방식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분산 투자, 분할 투자, 장기 투자. 요 세 가지를 다 조합하면 어떻게 얼만큼 효과가 날까요? 예를 들어서 1억이 있는데 1억 원을 삼성전자, SK텔레콤, 네이버, 에코프로 이렇게 네 종목으로 분산 투자하고요. 각각 2,500만 원씩. 그리고 한 번에 다 투자하지 않고 2회에 걸쳐서 나눠 투자, 6개월마다 이렇게 투자했다고 생각하고요. 6개월, 장기 1년 동안 했다고 했을 때, 이렇게 투자한 경우, 진짜 성과가 플러스 27%, 1년 만에 27% 수익이 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코스피는 10% 빠졌는데, 이렇게 이 네 종목에 대해서 분산 투자하고 분할 투자하고 장기 투자, 이렇게 1년 동안 투자하는 방식을 택했더니, 27%라는 아주 높은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분산 투자, 분할 투자, 장기 투자 말은 많이 듣는데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실천하면은 이렇게 괜찮은 수익, 물론 대박은 아니지만은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좀 실제 한번 실행해 보시고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건 지금 아까 좀 전에는 2023년 3월 30일인데 지난주 금요일까지로 보면은 41% 수익이 났습니다. 41%. 그러니까 이 분산 투자, 분할 투자, 장기 투자를 2년으로 가져갔더니 41%꽤 짭짤하죠.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는 마이너스 3%. 요 2년 기간 동안에 어, 3% 마이너스 3%였는데 요렇게 네 가지 종목의 분산 투자, 분할 투자, 장기 투자 2년 했더니 아까 1년 했을 때는 27% 나왔죠. 2년 했더니 41%가 나왔습니다. 짭짤하죠? 만약에 위험 관리에 자신이 없다. 위험 관리, 나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는 거 자신이 없다. 그럼 요 두 가지는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주식을 사든 손절매 기준과 목표 수익률 기준은 반드시 지켜라. 예를 들자면, 나 손절매 기준 주식 투자해가지고 20% 깨지면 난 무조건 팔 거야.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손절매 기준이 저 같은 경우 주식 투자 경우 마이너스 20%거든요. 목표 수익률은, 목표 수익률도 20%입니다. 그러니까 20% 깨져도 팔고 20% 수익 나도 파는 게 제 그냥 기본적인 그 투자 기준입니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냥 손해 난다고 해서 원금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이 많으신 분들은 추가 매수해가지고 단가를 낮출 수 있지만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 하면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이 어느 정도 이상 떨어지면은 반토막 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뭐, 저 같은 경우는 20% 이상 떨어지면 저는 손절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수익률 20% 달성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20%는 일단은 차익 실현합니다. 물론 조금 40%도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 있습니다. 그때 그 회사의 상황이나 기술적 지표, 어떤 타이밍의 그런 차트를 보고 결정하게 되는데 뭐 그럴 경우에는 또 더 장기 투자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원칙적으로는 저는 마이너스 20% 손절매, 플러스 20% 익절매 이렇게 저는 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꼭 가입해야 될 금융상품 네 가지는 요런 상품이라고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뭐, 청약저축, 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적립식펀드인데요. 일단은 하나씩 보겠습니다. 청약저축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니까 뭐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가입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굉장히 좋은 게 세액공제. 여러분들 종합소득 신고할 때, 자기가 낼 세금의 16.5% 또는 13.2%만큼을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내야 될 세금이 있다면은 요 금액만큼 안 내도 된다는 그런 좋은 점들이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연금저축에 그냥 꽉 채워서 넣는데 그 최대 한도,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50만 원 넣으면요. 50만 원 만약에 넣게 되면은 세금 환급 만약에 3년 했다. 3년 했다 그러면은 한 거의 300만 원 가까운 돈을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1년에 거의 한 100만 원 가까운 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16.5% 적용 대상이라면. 그리고 조금 소득이 많아서 13.2%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고 해도 그래도 꽤 많은 그 수익급 환급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해야 될 상품이고 또 우리가 그 프리랜서들은 사실은 노후 준비 같은 거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연금저축 상품 같은 것들 계속 꾸준하게 구입함으로 인해서 또 노후 준비에 대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란우산공제라는 게 있는데 노란우산공제 혹시 가입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자라고 하면은 저는 전부 다 무조건 가입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냥 이것도 어떤 세액 환 소득공제 많이 받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소득 금액에 따라서 최저 33만 원에서 많게는 115만 원까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거든요. 또는 내야 될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그런 상품이 되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라는 상품도 여러분들 노란우산공제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가입 방법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우산 가입한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상해보험 가입도 있고 저리 대출 혜택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란우산공제 최소 25만 원씩은 꼭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5만 원 정도 넣으면은 최대 한 115만 5천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니까 꼭 노란우산 공제 가입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적립식 펀드. 펀드는 투자성 상품이죠. 손해가 날 수도 있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금 금리보다 어쨌든 예금 금리가 뭐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펀드 투자를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식 투자할 때 저기 분산 투자, 그다음에 장기 투자, 그다음에 분할 투자가 좋은 투자 방식이라고 했죠. 이 적립식 펀드가 그 상품 자체가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펀드는 보통 주식에 한 50개 정도에 투자하기 때문에 분산 투자되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적립식 펀드는 매달 예를 들어 10일 또는 15일 날 이렇게 나가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할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통 기간을 뭐 2년, 3년 이렇게 좀 연단위로 길게 갔기 때문에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적립식 펀드에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3년 전, 한 2020년 4월 달에 제 딸이 그 펀드 가입할 때 제가 선택해준 그 펀드가 요 네 가지거든요. 인덱스 펀드, 성장주 펀드, 가치 펀드, 배당주 펀드. 여기에 각각 15만 원씩 넣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뭐 3년 후에 한 원금 대비 수익률이 한 20% 정도, 그러니까 적금처럼 투자를 했는데 한 2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뭐 일반 적금으로 넣었으면은 원금 대비 수익률이 한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적립식 펀드로 넣었더니 한 20% 정도 수익이 났으니까 한 6, 7배 정도 더 많은 수익을 냈던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런 분산 투자, 분할 투자, 장기 투자의 방식을 활용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 투자는 중학교 2학년 내 아들이든 이런 말을 제가 캘리그라피로 한번 써봤는데요. 중학교 2학년이 뭐 좌충우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중학교 2학년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얘가 말도 안 듣고 나쁜 짓도 하고 가끔씩 말은 또 말도 안 하고 여러 가지 뭐 정서적인 변화도 있고 이유 없는 자신감도 있고 열등감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꾸준히 우리는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애가 중학교 2학년짜리가 중3, 고1, 대학교 가면서 점점 정상적인 사람으로 성장해 가죠. 투자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은 깨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계속 하다 보면은 실력이 쌓여서 가지고 굉장히 좋은 투자를 하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정기예금 같은 그런 안전한 상품은 아니지만은 중학교 2학년 대 아들 같은 애지만은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면은 좋은 자산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